계속 이렇게 상스럽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정말 격 떨어져서 상종을 못 하겠네. 뭐요? 상종, 지금 말 다 했어요. 언니랑 오빠야말로 하는 행동이 상스럽거든요. 아빠 돈 다 어디다 썼어? 결국 너도 아빠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와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왜 효녀 코스프레하게? 맞아요. 아가씨도 결국 저희한테 아버님 돈 뜯어가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뭐요? 처음부터 아빠 집 팔라고 부추긴 게 누군데? 이런 식으로 모실 거면서 왜 같이 살자고 해요? 정말 뻔뻔스러워. 그러는 넌 아빠 모셔는 봤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도인수 씨의 사연입니다. 도인수 씨는 67세의 남성으로 또래의 다른 남성들처럼 한평생 아들과 딸을 위해 인생을 바쳐 아이들을 부양했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 기죽지 않게 나름대로 신경 써서 키워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도인수 씨의 기쁨이자 보람이었기에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도인수 씨의 아내도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천성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주변에서 아내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도인수 씨 가족은 그럭저럭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는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좋아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인수 씨는 걱정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둘째인 딸아이는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한다며 지금의 사위를 데려왔는데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이나 나서 도인수 씨 부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딸아이 나이가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위는 곧 40이라니 선뜻 허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좋다는데 아무리 부모라도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번엔 첫째인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은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연애한다는 말조차 없어서 도인수 씨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한 놈은 너무 빨리 간다고 하더니 또 한 놈은 나이가 다 찼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니 자식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40을 넘기자 도인수 씨는 이제 진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의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사 온 며느리는 딱히 뭐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어디 모난 구석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도인수 씨와 아내는 나이 많은 아들과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무조건 결혼을 찬성했고 곧이어 아들은 도인수 씨가 그토록 바라던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 혼사를 다 끝내놓으니 그제야 비로소 부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듯한 기분에 도인수 씨와 아내는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앞으로는 조용히 부부가 소박하게 살자고 약속하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야속하게도 그 후로부터 3개월이 좀 못 돼 아내가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인수 씨는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웬일로 늦잠을 자는가 싶었는데 뒤늦게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았고 그 길로 119를 불러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아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손과 발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인수 씨는 차가운 병원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장례가 끝난 그날, 아들과 딸 내외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집에 홀로 남은 도인수 씨는 그제야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고, 그저 귓가에는 이제 우리도 쉬엄쉬엄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은 시간 유유자적하게 보냅시다. 라고 말하던 아내의 다정한 얼굴과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문득 혼자 남은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금방이라도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 하며 도인수 씨에게 말을 걸어올 것 같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도인수 씨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매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행여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수백 번 아빠가 한동안 너희랑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음에도 애써 참았고 속마음은 아니면서 괜찮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고맙게도 매일 아침 도인수 씨에게 괜찮은지 전화를 걸어왔지만 혹시 사위가 신경 쓸까봐 더욱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 안 해도 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살아야지. 아빠 요즘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문화센터도 다니고 기원에서 바둑도 하면서 네 아빠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아빠 걱정하지 말고 내 식구 챙겨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는 건 알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기원은 가끔 심심할 때마다 들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딸에게 말했듯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도인수 씨는 또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기에 매일 내키지 않아도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시장도 돌며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아내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음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도인수 씨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이 사람이 아빠 좋아하는 꽃게탕 끓인다고 시장에 가자는데 아빠 같이 갈래요? 가서 우리 주전부리도 좀 하고 아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도인수 씨는 잠시 멍하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렇게 도인수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도인수 씨의 마음을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시장을 돌며 아들이 사준 주전부리를 먹고 며느리가 끓여준 꽃게탕을 먹으며 도인수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인수 씨는 내심 참 반가웠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 주었지만 듬직한 구석이 있는 아들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인수 씨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 남은 아빠를 챙긴다고 평소 안 하던 아들 노릇을 해주니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계속 도인수 씨의 집에 찾아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집안 보수를 해주며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기특하게도 도인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도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죠? 괜히 저희한테 부담될 것 같다고 참지 마시고 저나 진섭 씨한테 기대세요. 앞으로 저 정말 아버님한테 잘하고 살게요. 그러니 아버님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 있거나 심심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도인수 씨는 순간 어디서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고 이렇게 고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새삼 며느리를 낳아준 사돈내외가 고마웠고 주책이지만 눈물이 다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남들 다 시집 장가 가는 동안 총각 딱지를 떼지 못하더니 이렇게 뒤늦게 마음씨 고운 색시를 얻으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에 도인수 씨 역시 며느리에게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인수 씨와 며느리는 딸아이가 질투를 할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은 도인수 씨의 집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를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임신을 했고 도인수 씨에게 너무나 소중한 손자를 낳아 주었습니다. 도인수 씨는 매일 운동 겸 손주를 볼 겸 아들 내외의 집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완전히 다 잊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손주 보는 낙에 더 이상 예전처럼 아내가 없어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인지 아들 내외의 도움이 컸는지 차차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지던 어느 날 아들은 도인수 씨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빠 지금 지내는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 인호 보러 매일 걸어오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빠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이랑 아빠 사시는 집 정리해서 어디 좋은 아파트 들어가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요. 마침 적당한 곳이 매물로 나왔기도 했고 집사람한테도 먼저 물어봤는데 아빠만 좋다면 자긴 너무 좋다고 은근 기대하는 눈치예요.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 내외랑 함께 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내와 함께 산정든 집을 정리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다니 도인수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인수 씨와 함께 살자고 설득해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함께 살면서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사실 드시는 것도 일일이 챙길 수 없어서 그동안 제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아버님은 그저 이제부터는 편하게만 지내세요. 집안일이든 뭐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아빠. 아빠 이제 병원 가실 일도 많아지실 텐데 따로 살면 내가 불안해요. 엄마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도인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설득과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리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인수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도인수 씨는 아내도 자신의 결정에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다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은 시간 도인수 씨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도인수 씨의 결정이 떨어지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인수 씨가 살던 집을 처분했고 동네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낯선 곳으로 아들 식구와 함께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40층이라고 하더니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찌나 아찔하던지 행여라도 떨어질까봐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인수 씨를 제외한 아들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까지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며 도인수 씨의 마음이 다 흐뭇했습니다. 비록 도인수 씨는 작은 방에서 지냈지만 방에 누워 있어도 사람 소리 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사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무언가 슬슬 도인수 씨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주말에 인호 주사 맞히러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가족 동반으로 밥이나 먹자고 해서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거절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그날은 내가 집안일도 해 놓을 테니. 이노 애미도 오랜만에 미용실도 좀 가고 그래라. 정말요?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도인수 씨도 조금은 서운했지만 아들 식구들에게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가 도인수 씨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도인수 씨 역시도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인수 씨의 실수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을 계기로 자주 자기들끼리만 외출을 했고 심지어 집들이를 한다며 도인수 씨에게 하루만 딸네 집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방에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굳이 진선이네 가는 건. 아빠, 내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아마 시끄러울 거고 집 구경한다고 막 돌아다닐 텐데 그러지 말고 아빠 하루만 다녀오세요. 진선이한테는 제가 잘 얘기해 둘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 딸내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5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이상하게 아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심지어 며느리와 싸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늘어갔습니다. 도인수 씨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보며 도인수 씨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도인수 씨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봐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도인수 씨는 며느리와 싸우는 아들을 보며 들어가 말릴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어 밖에서 발만 동동거렸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잠이 깨서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아들이 주방에서 작은 불 하나를 켜두고 깡소주를 마시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마 아들이 그 모습까지 못 본 채 할 수는 없기에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요? 나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아들은 울먹이면서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집에 일부러 사람들도 초대해 나름의 투자를 최대로 끌어당겼는데 함께 사업을 준비한 지인이 아들의 사업 계획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투자금만 몇 억이라고 말하는 아들은 이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어린아이처럼 도인수 씨의 손을 잡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며 도인수 씨는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아들은 도인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런 말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이 사업 포기할 수 없어요. 투자금도 그렇고 이젠 다시 취직하기엔 나이도 많아서 정말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빠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제가 아빠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두고두고 보답하면서 10배로 아니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도인수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이 도인수 씨에게 손을 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늙은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싶어 아들이 안쓰럽고 짠하기만 했습니다. 더욱이 이러다 며느리와 손주까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도인수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고 보험금과 그동안 모아놨던 자금 10억을 아들에게 융통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도인수 씨의 돈을 받고 고맙다며 무릎까지 꿇고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도인수 씨는 우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원래 세상을 살면 이렇게 고비도 한 번씩 넘고 해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야. 도인수 씨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준 돈 때문인지 아들 내외는 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졌고 그 모습을 보니 도인수 씨는 나름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렇게 고맙다며 잘하겠다고 약속하던 아들 내외는 점점 도인수 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도인수 씨는 평소 아침잠이 많아 아침을 좀 늦게 먹곤 했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가 고맙게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도인수 씨의 밥을 따로 차려주었는데 그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 식탁에 앉으니 어쩐지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인수 씨의 앞에 반찬이 든 접시를 탁 내려놓는 모습에 도인수 씨는 너무 당황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도인수 씨에게 며느리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침상을 매일 2번씩 차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이 저희 식구 아침 시간에 맞추시던지 아니면 아침을 그냥 거르시고 점심을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뭐,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도인수 씨는 며느리의 말에 속상했지만 그동안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느냐며 앞으로는 밥을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쁜 며느리 같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턴 좀 일찍 일어나세요. 원래 노인분들은 아침잠이 없다고 하던데 우리 아버님은 희한하셔.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지만 갑자기 선을 훌쩍 넘는 며느리의 태도에 도인수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태 힘든 걸 참고 다 했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는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면 빨래, 쓰레기면 쓰레기, 전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적하며 뭐라고 했고 도인수 씨는 점점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인수 씨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처음엔 아들에게 말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사업 때문인지 아들은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좀처럼 말을 붙여볼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인수 씨는 종종 베개 씻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숨 넘어가는 것을 살려놨더니 이젠 도인수 씨가 필요 없다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인수 씨는 웬일인지 일찍 퇴근한 아들이 외식을 하자고 권하자 이번 기회로 아이들과 좀 풀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인수 씨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내가 아는 지인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가 실버타운처럼 엄청 좋대요. 아빠 솔직히 여기서 외롭고 심심하시잖아요. 인호 엄마도 이젠 시집살이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야 할 때도 된 것 같고 거기 가면 아빠 또래 친구분들도 많아서 아빠도 좋을 것 같은데 요양원에 가시는 건 어떠세요? 아들의 요양원 소리에 도인수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도인수 씨는 사람인지라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이제 자신에게 뽑아먹을 것이 없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꾹꾹 참았던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같이 살자고 했니?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왜 이제 늙고 가진 것 없는 애비가 필요 없어? 난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안 간다. 너 나랑 살기 싫으면 지금 사는 아파트 팔아서 내가 준 돈 다시 내놔라. 도인수 씨는 손이 달달 떨렸지만 말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물러날 기색은커녕 아주 작정을 한 듯 손주 녀석 교육이 어쩌고 하면서 도인수 씨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유치원부터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버님이 계시면 인호가 제 말을 안 듣잖아요. 워낙 아버님이 오냐오냐만 하시니까요. 그래서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님, 우리 장손 생각해서 아버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딸처럼 대해달라고 하던 며느리는 이제 도인수 씨를 타인처럼 대했습니다. 도인수 씨는 아들 내외의 어떤 말에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버티는 도인수 씨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사람을 서럽게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러 나갔더니 보란 듯이 도인수 씨의 밥이 없었고 다른 식구들의 빨래는 다 해도 도인수 씨의 빨래만 계속 세탁 바구니에 며칠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배달 음식을 시켜도 더 이상 도인수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서럽고 또 서러워서 자식들에게 있는 돈 다 주면 안 된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작은 방에 고립되어 도인수 씨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매일 전화하던 딸아이는 도인수 씨가 아들 집에 있고부터는 새언니 눈치를 보는지 연락해 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도인수 씨는 손주 녀석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자 체면이고 뭐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겪은 수모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여태 그런 취급받고 참았던 거야? 너 신경 쓸까봐 그랬어.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매일매일이 지옥이다. 진선아, 아빠 진짜 요양원 가기 싫어. 이런 말 아빠가 진짜 미안한데. 아빠 좀 데리러 올래? 딸아이는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끊고 곧장 사위를 대동하고 아들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딸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딸을 무슨 잡상인처럼 대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스럽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정말 격 떨어져서 상종을 못 하겠네. 뭐요? 상종, 지금 말 다 했어요. 언니랑 오빠야말로 하는 행동이 상스럽거든요. 아빠 돈 다 어디다 썼어? 결국 너도 아빠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와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왜 효녀 코스프레하게? 맞아요. 아가씨도 결국 저희한테 아버님 돈 뜯어가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뭐요? 처음부터 아빠 집 팔라고 부추긴 게 누군데? 이런 식으로 모실 거면서 왜 같이 살자고 해요? 정말 뻔뻔스러워. 그러는 넌 아빠 모셔는 봤어? 도인수 씨는 아들과 딸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변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인수 씨는 아버지로서 한 번은 나서야 했습니다. 딸에게 막말을 쏟아내던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치고 눈에 잔뜩 독을 품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진심 아주 잘 알았다. 모신다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 돈이었지. 근데 이건 몰랐을걸? 나 너한테 다 준 거 아니다. 나 건물도 있고 땅도 있어. 이건 몰랐지? 도인수 씨는 아들을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인수 씨는 TV나 드라마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 결국 자식들이 서로 맞지 않으려고 싸우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그래서 인수 씨도 행여 이런 일이 있을까 가진 것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 자식들이 그럴까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인수 씨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둘만 남았을 때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려면 역시 돈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나름 건물과 땅을 사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값이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당연히 후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부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인수 씨는 요즘 삶이 길어지면서 언제까지 살게 될지 또 그동안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심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이 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도인수 씨가 가진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 돈 역시 욕심냈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남들은 그런다고 해도
내 자식이 그럴까 했다.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른다고 해서 땅이랑 건물을 사놨는데 진섭이 너는 내가 가진 게 엄마 돌아가신 보험금 그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근데 있잖니 내가 이미 너한테 준 돈은 건물이랑 땅에 비하면 내 아들 간식값이야. 나중엔 둘이 똑같이 나눠주고 세상 하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이거 다 진선이 애한테 줄 거다. 진선아, 너 내일 아빠랑 명예 바꾸러 가자. 그리고 넌 절대 내 오빠처럼 아빠 버리면 안 된다. 너도 각 썼어. 도인수 씨의 말에 괘씸한 아들 내외도 아무것도 몰랐던 딸 내외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사태 파악이 늦어 그랬을 겁니다. 그리하여 도인수 씨는 미리 싸둔 짐을 가지고 아들 집을 제 발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태 파악이 된 며느리는 맨발로 뛰쳐나와 도인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고 아들 역시 가는 도인수 씨를 어떻게든 붙잡겠다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나와 도인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발 오해 푸시고 다시 저희랑 살아요. 제가 인호 아빠한테 절대 요양원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말할게요. 아버님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빠,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가 이 정도로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지 몰랐어요. 아빠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저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도인수 씨는 아들 내외가 볼썽사납게 자신을 붙들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도인수 씨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결국 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신을 붙잡기나 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남들 자식은 그렇다 해도 자신의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인수 씨는 그 길로 아들 내외와 죽는 날까지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들 내외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건물의 명의를 넘기며 절대 오빠와 새언니를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괘씸한 아들은 도인수 씨가 딸 앞으로 해준 건물에 본인의 지분도 있다며 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딸은 이참에 도인수 씨를 모신다고 가져간 재산까지 모두 토해내게 하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남매가 재산 때문에 법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도인수 씨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농사를 망친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한 번 다친 마음을 또 다치기 싫어서 딸에게 건물을 주었을 뿐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절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딸은 건물을 다시 아빠 앞으로 돌려놓아도 된다며 도인수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도인수 씨의 다친 마음은 쉬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처럼 이번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도인수 씨는 이 순간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힘들어도 절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지 마세요. 그러다 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히 다 쓰세요. 그게 그동안 고생한 보상입니다. 어쩌면 도인수 씨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악에 받쳐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라는 것이 살면서 두고두고 의지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딴 마음이 있건 없건 자식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도인수 씨는 실패했지만 돈이 아닌 진짜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인수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